구렁이를 물리친 신부. 어느 마을에 아들을 못 낳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여자가 들에 나가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저쪽 논두렁 밑에서 꿩 한 마리가 후루룩 날다가 툭 떨어지고 후루룩 날다가 툭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하고 가보았지요. 그랬더니 커다란 구렁이 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 꿩을 향해 독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날다 떨어진 꿩을 얼른 집어서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그 꿩을 푹 삶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로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꿩의 덕으로 낳았다고 해서 꿩덕이라고 불렀지요. 꿩덕이는 별탈 없이 잘 컸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장가갈 때가 되어서 새 신부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산길을 걸어 산모퉁이를 막 돌아가는데 꿩덕아! 꿩덕아! 하고 누가 부르는 것이었어요. 꿩덕이는 그래,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가보았지요. 그랬더니 산골짜기 밑 커다란 연못에 구렁이 하나가 대가리를 쑥 내밀고는 내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하면서 못 가게 막아서는 것이었어요. 네가 뭔데 날 잡아먹겠다고 하는 거냐? 꿩덕이가 물었지요. 내가 잡아먹을 꿩을 네 엄마가 뺏어먹고는 너를 낳았다. 네가 내 밥을 먹고서 태어났으니 이제는 네가 내 밥이다. 구렁이가 이러지 뭐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꿩덕이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오늘은 내가 장가가는 날이다. 장가를 가는 것은 인생길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지. 그러니 혼례나 치르고 오걸랑 그때 잡아먹어라. 그래? 그럼 언제 오는데? 오늘 저녁 자고 내일 이 길로 꼭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내일 잡아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게 해라. 구렁이는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새신랑 꿩덕이가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을 치르러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다음 날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했지요. 길은 꼭 그 길뿐이고 거기 가면 또 구렁이가 나올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방 안으로 들어와도 본체만 체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그걸 보고 신부는 신랑한테 물었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만 쉬나요? 그래도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로 백년해로 하면서 잘 살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말인지 다 털어놓고 지내야지요. 1000년을 살아도 쓸데없고 10,000년을 살아도 쓸데없습니다. 우리 둘이 만난 첫날 저녁이 가장 재미있고 좋은 날인데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눠요.
이렇게 말하는 신부의 말에 그제야 신랑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혼례 치르러 오는 길에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막아서서는 내가 자기 밥이라면서 나를 꼭 잡아먹어야 한다지 않소.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잡아먹어야 하느냐고 하니 자기가 먹을 꿩을 우리 어머니가 잡아먹고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잡아먹어야 한다는 것이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오늘은 장가 가는 날이니 내일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내일 돌아가는 길에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구려.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그만한 일로 걱정이십니까? 제가 사정해 볼 테니 걱정 마세요. 서방님은 내일 저만 믿고 뒤따라 오십시오. 다음 날 신랑과 신부는 신랑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렁이를 만났던 산모퉁이를 막 돌려고 하는데 과연 집채만한 구렁이가 입을 쩍 벌리고 덕 드러누워 있는 것이었어요. 신부는 가마에서 내려 구렁이에게 다가가 호통을 쳤습니다. 어찌 길을 막고 못 가게 하고 있는 게냐? 어서 빨리 길을 비켜라. 그러자 구렁이가 입을 떡 벌리면서 말했습니다. 내 신랑은 내 밥이다. 어서 네 신랑을 내놔라. 신부는 지지 않고 구렁이한테 따졌습니다. 내 신랑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나와 100년 해로할 사람이다. 내가 천석 만석을 보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구렁이 네가 내 신랑을 잡아먹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라. 그러고는 자기 머리를 구렁이 입에 들이밀면서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고개를 슬슬 흔들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왜 못하느냐? 넌 밥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내 복에 있는 밥만 먹는다. 나는 내가 먹을 것만 먹지. 너 같은 밥은 필요 없다. 대신 내가 네 평생 먹고 살 보물을 주마. 너는 그 보물로 잘 살아라. 그러자 구렁이가 캑 하고는 굿을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네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보물이다. 돈 나오라고 하면 돈이 나오고 금 나오라고 하면 금 나오는 구슬이다. 그래도 안 된다. 내 신랑은 못 잡아먹는다. 신부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자 구렁이는 또 캑 하더니만 굿을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옷 나오라고 하면 옷이 나오고 밥 나오라고 하면 밥이 나오는 구슬이다. 그래도 안 된다. 내 신랑은 못 잡아먹는다. 신부는 또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자 구렁이는 그러면 마지막 구슬을 주마 하면서 구슬을 또 하나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신부가 물었지요. 말 못하겠다. 그냥 가지고 가거라. 구렁이는 그 구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딱 버티고 서서 말했지요. 신랑 없이 아녀자 혼자 살려면 웬만큼 필요한 것이 많은 게 아니다. 네가 알려주지 않으면 내 신랑은 못 잡아먹는다. 구렁이는 구부렁구부렁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고민하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구슬은 미운 놈을 향해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구슬이다. 그러자 신부는 그 구슬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구렁이 네가 밉다. 너 죽어라. 그러자 구렁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신부는 구슬을 가지고 돈 없으면 돈 나와라, 옷 없으면 옷 나와라 하면서 신랑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아주 잘 살았습니다. 재산 지킨 부잣집 며느리.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장가갈 때가 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데 부자가 보기에 이 아들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은 데다 셈이 그리 밝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껏 모아둔 재산을 몽땅 다 날릴 것 같았지요. 그래서 부자는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옳거니 살림 잘하고 똑똑한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면 되겠구나. 부자는 일단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시험을 했지요. 예, 며느리야. 내가 저기 산 깊은 곳에 집을 지어놨으니 너희 부부는 그 집에서 이 양식을 가지고 석 달 동안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고는 쌀 한 마리를 내주었습니다. 아니, 쌀 한 마리면 부부 내외가 일주일 먹으면 없어질 양이었지요. 그런데다 종 몇 명을 딸려 보냈으니 사나흘 먹으면 양식은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날부터 죽만 끓였습니다.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미음처럼 멀겋게 해서 끓였지요. 아침에도 죽, 점심에도 죽, 저녁에도 죽. 죽만 먹고 또 먹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먹었는데도 한 달 며칠을 보내고 나니 쌀이 똑 떨어졌지요. 별 수 없이 며느리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지요. 어찌 이렇게 살림을 못 끓이는 게냐? 너는 안 되겠다. 어서 내 집으로 가거라.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는 새 며느리를 들였지요. 이 며느리에게도 석 달 동안 잘 살다 오라고 하면서 쌀 한 말만 쥐어서는 산속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도 죽만 끓였지요. 점심은 건너뛰고 아침, 저녁 두 끼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한 두어 달쯤 지나니까 그나마 죽 끓일 양식도 없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먹지 못해서
비쩍 마르고 눈이 쑥 들어가고 야단났지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에휴, 너도 안 되겠구나. 너도 그만 가거라 하면서 며느리를 또 쫓아보냈습니다. 부자 영감은 또 며느리를 새로 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요. 며느리를 쫓아내고 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방을 냈습니다. 쌀 한 말로 석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며느리를 찾는다. 누구든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기만 하면 그 집에 백섬지기 땅을 줄 것이다. 어느 가난한 집 처녀가 그 방을 보고는 제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로 시집 가겠습니다. 얘야, 가면 너도 쫓겨올 텐데 뭐하러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거냐?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이 처녀는 결심했지요. 제가 쫓겨오더라도 백섬지기 땅을 먼저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면 어머님 아버님은 남부럽지 않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굳이 시집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녀는 그 집으로 시집을 갔지요. 부자는 또 예전처럼 쌀 한 마를 주고는 석 달 동안 살고 오라고 하면서 산속 집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첫날부터 쌀을 한가득 퍼가지고 한속 가득 밥을 했지요. 종들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아이고, 아씨, 예전 아씨들은 처음부터 죽을 끓였는데도 양식이 모자라 쫓겨났습니다요. 그런데 어찌하시려고 첫날부터 밥을 해 드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살다가 쫓겨나나 한두 달 살고 쫓겨나나 마찬가지 아니더냐. 그냥 오늘은 배부르게 실컷 먹어나 보자. 그러고는 밥상 가득 밥이며 반찬이며 수북이 해가지고는 신랑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종들도 배불리 먹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날이 밝자마자 신부는 아침밥을 또 수북히 해 먹이고서는 신랑더러 나무하러 가라고 일렀지요. 그러고는 종들에게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배심이 두둑해졌으니 모두 힘을 내서 나무를 해왔지요. 다음 날도 나무를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나무가 쌓이면 그것을 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나무를 팔아 생긴 돈으로는 쌀도 사고 반찬도 샀지요. 며느리는 그렇게 나무 판 돈으로 신랑을 배불리 먹이고 종들도 배불리 먹이고 자기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잔뜩 먹어도 양식이 남아 돌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식을 팔아 물레를 사왔습니다. 그러고는 길쌈을 해서 옷을 해 입고 옷감이 남으면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뚝딱 지나갔지요. 석 달이 지나니까 부자 영감은 허허, 이상하다. 올 때가 벌써 지났는데 왜 오지를 않지? 혹시 보따리 싸 짊어지고 어디로 내뺀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을 했지요. 혹시나 싶어서 산속 집으로 가보았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부터 고기 냄새가 솔솔 나는 것이었어요.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영감은 냄새를 따라갔지요. 그랬더니 글쎄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예전에 자기가 지어줬던 집은 분명한데 방마다 쌀가마니가 수북하고 배틀까지 놓여있지 뭐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부자 영감을 반갑게 맞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사람은 놀고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못 먹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튿날부터 나무에서 팔고 길쌈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 그럭저럭 살게 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살림살이 하나도 안 보태주셔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영감이 며느리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이제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많은 땅과 곳간 열쇠, 집안 살림 모두를 며느리한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뒤로 그 집 살림살이가 점점 더 불어나 아주 잘 살았더래요. 신부를 감싸준 어린 신랑. 옛날 경상도 어디에 19 먹은 처녀하고 겨우 9살밖에 안 된 사내아이하고 혼례를 했습니다. 혼례만 하면 뭘 해요. 19 먹은 처녀는 그렇다 쳐도 신랑 나이가 9살이면 아직 어린애잖아요. 그러니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신부는 첫날 밤부터 신랑을 번쩍 안아다가 이리저리 들쳐매기나 하고 금방 한 뜨끈한 흰 쌀밥에 밥뚜껑 덮고 밥상 잘 차려 내오지는 않고 부엌에 들어가서는 누른밥을 대충 긁어서 신랑한테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사실 신부가 신랑한테 잘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시집 왔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며느라가 가서 밭일 좀 해라. 며느라가 밥 좀 해라. 빨래 좀 하거라. 김치 좀 담가라. 청소 좀 해라. 하면서 일만 시키지 뭐예요. 신부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럴 때 신랑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어린 신랑이다 보니 장난이나 치고 철없이 돌아다니기나 하니 예쁘게 보일 리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저기 산 너머 외딴 밭으로 김 메고 오라고 시켰지요. 그러고는 점심때가 다 돼서 밥을 해놓고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저기 산 너머 밭에 있는 네 각시한테 점심 좀 갖다 주고 오너라. 어린 신랑은 신부 김 매는 데 갔지요. 가서는 이렇게 말했지요. 밥 가져왔어. 밥이나 먹어.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부는 화가 나서 신랑을 몇 대 쥐어박아 주었지요.
아야, 왜 때려? 그랬더니 신부가 말했습니다. 내가 소야? 일하고 밥만 먹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밥 드세요 해야지. 밥 먹어가 뭐야?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린 신랑이 휙 돌아서서 집에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신랑이 가버리고 나니까 신부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지요. 혹시라도 신랑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자기가 쥐어박은 사실을 일러바치지는 않을까 해서 말이에요. 이제 집에는 다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시어른들이 신부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신랑을 쥐어박았는데. 시어른들한테 당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서 집에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 해가 졌지요. 시집을 왔으니 그 집이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가만 몰래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면서 아이고 얘야, 어떻게 이렇게 늦도록 일만 했느냐? 얼른 들어와 밥 먹어라. 응? 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그날은 그냥 그렇게 보냈지요. 다음 날 신부는 또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또 신랑이 왔네요. 그런데 그때는 달랐지요. 그늘에다 밥을 내려놓고는 밥 드세요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불렀어요. 이리 오세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자 신랑이 또 때리려고? 하더래요. 안 때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물었지요. 어제 어머니한테 고자질 안 했나 봐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누라한테 맞고 어떤 놈이 창피하게 이르겠어. 신부는 그 뒤부터는 절대 어린 신랑을 때리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린 신랑은 여전히 이리저리 말썽만 피우고 돌아다녔지요. 아직은 어리니까 노는 게 일이지요 뭐. 하지만 신부는 일을 해야 하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지붕 위로 휙 던져버렸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다가 그걸 봤지 뭐예요. 아니 얘야,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게냐? 시어머니가 소리를 쳤지요. 신부는 바른 대로 말했다가는 쫓겨나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신랑이 지붕 위에 열려있는 호박 넝쿨을 쥐고서는 각시야, 이 호박을 딸까? 저 호박을 딸까? 하더래요. 휴, 10년 감수했지 뭐예요. 신부는 자신의 잘못을 감싸준 신랑에게 감동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린 신랑을 엄청나게 위해주며 살았답니다. 어린 신랑이지만 이 정도면 신부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하지요.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 옛날에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첫날 밤에 신랑 옆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방귀를
하고 낀 것이었어요. 방귀를 낀 새 신부도 깜짝 놀랐지요. 신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새 신랑은 아니, 어떻게 새 신부가 첫날 밤에 방귀를 낄 수 있단 말이오? 이런 얌전치 못한 여자 같으니라고. 하고는 바로 자기 집으로 획 돌아가 버렸지요. 그러고는 2번 다시 오질 않았답니다. 신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소박을 당하면 다시는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아야 했거든요. 더군다나 소박 맞은 게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은 산 중에 집을 짓고 삭바느질을 해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 어느덧 10달이 지나니 하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딱 하룻밤을 함께 보냈는데도 아이가 생긴 것이었지요. 이 아이는 똘똘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이가 1살 되고 2살 되고 3살 되었을 때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면 저기 먼 데로 과거 보러 가셨다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아버지는 어느 마을에 벼슬 하러 가셨어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얼렁뚱땅 넘겼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커서 서당에 가게 되니까 다른 아이들이 자꾸 놀리는 것이었어요. 헤, 이 애비도 없는 후레 자식 같으니. 이렇게 말이에요.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자꾸 저보러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립니다. 짐승들도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어째서 저는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사실대로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 그냥 먼데 가서 그렇지. 그러자 아들은 칼 하나를 손에 딱 쥐고는 죽기 살기로 물었지요. 먼데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어머니가 바른 대로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살 것이고, 바른 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후레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행여 귀한 자식을 잃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휴, 얘야, 네 아버지하고 혼례를 올리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자다가 내가 그만 방귀를 뀌었다. 그래더니만 네 아비가 나를 얌전하지 못하다고 소박하고 가버렸지. 그 뒤에 통 찾아오지도 않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껏 네 아버지를 본 적이 없구나. 네? 아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 속은 담뱃대보다도 더 좁군요. 그나저나 아버지 성은 무엇이고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듣기로는 네 아버지는
지금 암흑의 고을에서 대감 노릇을 하고 계신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오이 씨 한 말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오이 씨는 무얼 하려고 그러느냐? 이유는 묻지 마시고 어서 오이 씨 좀 구해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의 말대로 오이 씨를 구해주었지요. 아들은 오이 씨를 보따리에 넣어서 짊어지고는 그 길로 아버지가 대감으로 있다는 고을로 갔습니다. 아들은 대감이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지요.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 씨 사세요.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먹는 오이 씨 사세요. 그 소리는 담을 넘어 대감 귀에도 들렸지요. 참 이상한 오이 씨도 다 있군. 대감은 대문 밖으로 나와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그 오이 씨가 참말로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 씨냐? 아들은 대답했지요. 예, 참말로 그렇습니다. 대감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오이 씨가 정녕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 씨란 말이지? 예, 정녕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믿을 수 없었지요. 좋다. 그렇다면 네 말대로 아침에 심었는데 저녁에 따먹지 못하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자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지요. 그런데 이 오이 씨는 방귀를 한 번도 안 뀐 사람이 심어야만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방귀를 낀 사람이 심으면 그리 안 된답니다. 이 말을 들은 대감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나무랐습니다. 예끼 이놈아! 세상에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러자 아들이 대들었지요. 그럼 어찌 우리 어머니가 방귀를 뀌었다고 소박하셨습니까? 대감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 저는 저 산골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럼 네 아버지 성은 무엇이냐? 아무개지요. 대답을 들으니까 자기 자신이었지요. 대감은 이상해서 어머니 성과 아들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가만 따져보니 이 아이는 자기 아들이 틀림없었지요. 대감은 아들 손을 턱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이 좁아서 그만 내 어머니를 소박하고 널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대감은 아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는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는 함께 말을 타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데려다 함께 잘 살았지요. 간이 콩알만해진 박문수. 옛날에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잘 살고 있나 관리하고 감시하는 일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박문수의 이야기예요. 하루는 박문수가 뚫어진 갓을 쓰고 허름한 차림새로 여기저기 다닐 때였지요.
마침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박문수는 놀라서 콩밭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저 콩밭에 가서 고랑에 숨으시오. 그 사람은 콩밭 고랑에 가서 얼른 숨었지요. 숨자마자 키도 크고 덩치도 산만한 사람 둘이서 커다란 칼을 들고 박문수가 있는 쪽으로 뛰어왔지요. 방금 어떤 사람이 이리로 오는 걸 봤다. 어디로 가는지 말해라. 박문수는 못 봤다고 딱 잡아댔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박문수의 목에다 칼을 들이댔습니다. 깨진 쪽박을 쓰고 하늘을 피하고 벼락을 피할 수는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바른 대로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이 칼에 단번에 죽을 줄 알아라. 순간 박문수는 망설였습니다. 자기 목숨도 목숨이지만 나란 일을 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만 콩밭 고랑에 숨어 있다고 가르쳐주고 말았지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은 숨어 있던 사람을 잡아서는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아이고, 내가 명색이 백성을 살피는 어사인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쌍한 목숨을 죽게 했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박문수는 한탄을 하면서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그러다 산길을 벗어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어떤 집 대문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 아이들이 쭉 따라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훈장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냐, 금방 다녀오마. 너희는 조용히 책들 읽고 있어라. 보아하니 서당이었지요. 아이들은 훈장님이 사라지자마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원님 놀이나 하자. 박문수는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서당 한쪽 구석에 앉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아이들은 원님도 정하고 원님 옆에 서 있을 이방도 정하고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말할 백성도 곤장을 칠 사람도 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원님 놀이를 시작했지요. 백성 노릇을 하기로 한 아이가 먼저 원님에게 찾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님, 제가 말을 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길을 건너려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다리를 건너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만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쳤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길을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소를 몰던 사람도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대지 뭡니까? 그 바람에 그만 제 말이 놀라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서 소 임자한테 말값을 물어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이 된 아이가 물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내가 먼저 봤느냐? 아니면
소를 모는 사람이 먼저 보았느냐? 소 모는 사람이 다리 건너는 것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봤고 소를 끄는 사람이 나중에 봤기 때문에 너보다 소를 끄는 사람이 먼저 다리를 건너려 한 것이다. 먼저 본 사람이 양보를 하지 그랬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느니라.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잘된 판결이다. 박문수는 나지막히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는 두 아이가 나왔습니다. 한 아이는 포수 역할을 했지요. 제가 사냥을 갔다가 여우를 보고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여우란 놈이 다리에 총알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달아나더니 어떤 마을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집 개가 달려와 제가 쏜 여우를 물고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지 뭡니까? 그 집으로 달려가 제가 쏜 여우를 달라고 하니 개 주인이 자기 것이라면서 안 주지 뭡니까? 그러자 개 주인으로 보이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개가 여우를 물고 왔는데 어찌 그것이 제 여우가 아닙니까? 제 개가 잡았으니까 그건 제 여우입니다. 원님은 그 말들을 다 듣고 나더니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수는 여우의 가죽이 필요해서 여우를 쏜 것이고 개는 고기가 필요해서 물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 포수는 여우의 가죽을 가져가고 개 임자는 고기를 가져가거라.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잘된 판결이다. 박문수가 또 나직히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한 아이가 나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산에 가서 매 사냥을 했습니다. 매를 잡아서 들고 오려는데 갑자기 매가 산속으로 다시 날아가 버리지 뭡니까? 그러니 어서 가서 좀 찾아주십시오. 박문수가 보기엔 참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럴 때 저 원님 노릇한 아이가 뭐라고 할까 박문수는 무척 궁금했지요. 짐을 꼴깍거리면서 판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원님 노릇하는 아이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입을 여는 것이었어요. 너는 산에서 온 것을 산에서 얻었고 또 산에서 잃었다. 그러니 산에 가서 산에게 물어보아라. 만일 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거든 산을 잡아서 이리 데리고 오너라. 하, 산을 잡아오라니 말이 되나요? 정말 기가 막힌 명판결이었습니다. 순간 박문수는 자기도 한번 의견을 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님 노릇하는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는 말했지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술술 말을 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군. 내가 지팡이를 구해다 짚고서 눈을 감고 더듬거렸다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느냐?
박문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리도 똑똑한 아이가 다 있나 싶었지요. 이 아이와 함께 다니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문수는 아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라고 허락을 했지요. 그래서 둘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 산길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지요. 아무리 가도 마을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지요. 박문수는 그 집 앞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저희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요. 여기서 하룻밤만 묵고 갑시다. 그랬더니 웬 여자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여자는 순순히 들어오라고 하고는 방을 안내해주고 저녁상까지 잘 차려주었습니다. 배고파서 미처 못 봤는데 밥을 먹고 나서 보니 여자가 참 곱게 생겼지요. 박문수는 이런 미인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이 들자 몰래 나와서 여자 혼자 있는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에구머니나 여자가 잠을 자는데 옷 사이로 엉덩이가 보이네요. 박문수는 그만 그 문에다 대고 엉덩이 봐라, 엉덩이 봐라 하고는 방으로 와서 숨었습니다. 여자는 그 소리에 잠을 깼지요. 깨고 보니 어찌나 화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이, 오늘은 재수가 없군. 겨우 멧돼지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 그래. 여자는 방에서 뛰쳐나오면서 그 남자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밥상을 차려와서 남자 옆에 딱 붙어 앉아서는 서방님, 윗방에 손님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자는데 그놈이 글쎄 내 방을 몰래 엿보면서 엉덩이 봐라, 엉덩이 봐라 하지 뭐예요. 아우 망측해. 저놈을 좀 혼내주세요. 이러지 뭐예요. 뭐라고? 일단 내 요기 좀 하고 혼내주지. 험상궂은 남자는 그렇게 대꾸하고는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박문수는 건너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 깊은 산 중에서 내가 암행어사요 하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자는 밥을 다 먹었는지 마당으로 나와서 쏙쏙 칼을 갈았습니다. 문틈으로 바깥을 본 박문수는 급하게 아이를 깨우고는 가만가만 말했지요. 큰일 났구나. 내가 그만 이 집 여자에게 엉덩이 봐라, 엉덩이 봐라 했더니 이 집 남자가 들어와서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다. 이를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랬습니다. 그냥 엉덩이 봐라, 엉덩이 봐라. 이 집 주인이 오셨으니 어서 일어나서 인사드려라 라고만 하세요. 아, 졸려. 하고서는 도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칼을 들고는 박문수가 있는 방으로 덕 들어왔지요. 박문수는 일어나서 남자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엉덩이 봐라, 엉덩이 봐라. 이 집 주인이 오셨으니 어서 일어나서
인사드려라. 박문수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남자는 칼을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이런, 마누라 말만 들었다가 하마터면 애먼 사람을 죽일 뻔했군. 응동이가 아이 이름인 걸 잘못 알아들었구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휴, 박문수는 이 아이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요. 박문수는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서 그를 많이 가르쳐 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박문수보다 더 큰 벼슬을 했다지요.